안녕하세요. 이범주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동일한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좀 견딜만 하거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조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이러한 코로나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가, 또는 어떤 부분들이 좀 견딜만 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드는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한국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대안적 체제로서 다른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순서는 일단 코로나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빚어내는 핵심적인 원인으로서의 어떤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어떤 대응되는 곳으로서 좀 공동체적 질서가 대단히 강한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코로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정부가 해온 어떤 결정들, 정책들을 통해서 국가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을 좀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짜봤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전문적 학자도 아니고 그냥 생활인이니까 생활인으로서 갖게 된 고민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의논해 보는 정도의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2일, 7일 기준해 가지고 나라별로 발병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한번 쭉 보면은 압도적인 1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월 7일 기준에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638명, 사망자가 19만 2천 명. 1등이 미국, 2등이 인도, 3등이 브라질, 4등이 스페인. 이게 쭉쭉 순차적이 내려가는 건데요.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다 종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기준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통계에서, 그 다음에 스웨덴, 네덜란드, 대한민국, 쿠바, 태국, 우간다, 앙골라, 보츠와나, 베트남, 대만식으로 그렇게 지금 순위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이 이렇게 유럽에 좀 사람이 많이 발달됐다고 한 그런 나라들, 자본주의 국가로서 어떤 개인주의적 전통이 대단히 강한, 그럴수록 훨씬 더 심하게 문제가 노출이 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발전된 나라, 내지는 공동체적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들일수록 정도가 좀 가볍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대단히 좀 자본주의적 질서가 강한 나라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도덕성의 정도가 미국이나 그런 나라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제 올라있는 그런 나라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유교적 전통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제일 먼저 발생이 됐지만은 완전 종식을 선언을 하죠. 2020년 9월 10일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서 마스크 같은 거 다 벗고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다 이제 통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북한이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죠. 그것은 이러저러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좀 많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더 그렇게 강하게 이제 문제가 노출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생계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수록 그렇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되는 추일 상황을 보면은 대면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PC방 얼마 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켰었거든요. 음식점, 자영업도 그렇고,
병원, 한의원.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감염성 질환을 많이 다루는 곳, 그리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진료하는 곳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 뭐 에어로빅 등등의 그런 체육시설, 그런 데서 근무한 프리에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행업이라든지 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단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이동이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급감하게 되고, 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장업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게 되고, 얼마 전만 해도 장사가 대단히 잘 되던 곳이 다들 뭐 권리금도 못 받고 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전 인민들의 수요도 상당히 급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다소 단선적이긴 하지만 예상해 본다면은 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해고, 실업 뭐 이런 것 쪽으로 쭉쭉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본 바 없는 심한 공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그런 예측이 아주 불길하게 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 특히 생계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복지가 대단히 부재한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복지도 거의 있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막 거의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새 하기로는 젊은 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울증이 대단히 심해지고 자살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36명 정도가 자살하는, 그래서 세계 거의 1등에 해당이 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자본주의, 특히 이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인생인 것 같아요. 일생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집 한 채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아이들을 좀 좋은 조건에서 좋은 학교 보내볼까? 어떻게 좀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라도 좀 하나 들어갖고 어떻게 좀 잘 해결해볼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그냥 늙어 죽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참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 참 생각해보면은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나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열이 좀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뭔가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팔아야. 이게 모든 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누가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 안 좋고 돌림병이 걸려 있어도 또 돈을 주지 않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병을 퍼뜨리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돌림병이 잦아들지 않고 확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적 배려가 없는 사회일수록 점점 더 심하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왜곡된 상태의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사회주의적 질서가 강한 사회주의 국가이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결해 주니까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 한 지역을 이렇게 봉쇄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 아주 초기에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해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조건을 일자리 이루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즉 누구한테 이제 고용되는 형태로서만 자기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런 불경기에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우울증도 심해지고 무력감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더불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건데 계속 이제 집에 고립돼 있기를 사회가 요구하니까 혼자 고립돼 있게 되고 상당히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로 이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되는 일인데 그 좀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좀 상상을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동화적으로 해맑게 관념적으로 한번 상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뭐 좀 동화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가족의 경우에는 가장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데 뭐 가장이 그 자기 자식들이 뭐 아직 어리고 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자기 늙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생활 능력이 없어서 집에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벌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부양할 수 없다라고 해요. 돈을 안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의 원리로 애들한테 교육비를 주고 학업을 시키고 또 노동력을 상실한 노쇠한 부모들을 부양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사랑과 헌신이 그 사회를 그 조직을 굴려가는 원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사회, 그러한 어떤 생활의 원리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가장의 수입이 아주 충분한 경우에 이런 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온다. 한 1,5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뭐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장이 그렇게 수입이 되지 않으면 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저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공돌이 공순이라고 낮춰 부르게 했었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던 시기였었죠. 근데 저는 좀 비교를 어떻게 해봤냐면은 가장의 그런 돈벌이의 크기, 돈벌이 능력하고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 생산력을 같이 등치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평화로운 내지는 갈등이 없는 한 가족의 가장이 수입이 많으면 모든 구성원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한 사회가 개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고 적대적 관계로 분열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이 모든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활동으로 전부 다 귀착이 되는 거죠. 뭐 교수는 학생한테 이제 학문을 가르치고 또 음식점에 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인민들한테 봉사하고 내지는 의사는 의술을 연마해가지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는 아주 숭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사는 일을 귀찮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구현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상상을 왜 무엇이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생각해보면은, 물산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생산시설들, 생산적이라 말할 수 있겠고, 사회적, 어떤 사회과학적 용어로 놓고 본다면은, 말하자면은, 공장이나 회사,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의 소유가 아니라 소수의 손에 장악돼 있잖아요. 그런 걸 사회과학적으로 자본가들이라고 하죠. 생산수단을 장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자본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회는 가족과 달리 소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고용돼 가지고 그들한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자기가 노동한 그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분열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풍부하고 윤택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 그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생산 수단이 소수의 손에 이제 그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상태,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판매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팔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치열하게 발생이 됩니다.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포장도 아주 화려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환경도 많이 오염시키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임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만적인 광고가 대단히 많죠. 그 의약품 광고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예컨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의 기준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혈압의 기준이 한 10년 내 20년 전만 하더라도 140 내지 145 정도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 밑으로는 고혈압 분류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점점 낮춰져가지고 이제 120 밑으로 120 정도 기준선이 돼서 130만 돼도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10 정도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수십조, 수백억의 시장이 새로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떤 원래 의미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것으로 다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 인민들은 다만 시장의 크기를 구성하는 소비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이제 그 고객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를 구매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현실적 연대는 불가능하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을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 않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부는 좀 있지만은 이런 삶의 진실을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 인민들을 전체 차원에서 돌보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늘 결핍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상품을 사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한테 그런 문제들로부터 근본적으로 그렇게 노연하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팔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 아무리 한쪽에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한쪽에서 굶주린 개인들이 조용히 골방에서 막 쓰러져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다, 노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산수단,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옛날보다는 삶의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냉정하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하자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노동력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보통 착취를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착취당할 만한 기회 주시도 갖지 못하고 대단히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추영님 계시니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 있죠. 날개라고 하는 소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무기력한 한 사나이가 자기의 아내가 옆방에서 이제 남자들한테 몸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역에서 그렇게 대단히 슬픈 독백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날아보자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난 그것이 사실은 되게
이게 소설적 상상적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적 질서가 전율화되기 전에 그 시골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 지역에 지주쯤 되는 사람이 그 소작인들의 아내를 간간히 취혼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그 성격이 착한 아주 그 기질이 강하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빼빼 말라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라가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지조하고 매일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어. 바깥에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지주놈을 때려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지주가 그 땅을 주고 있었으니까. 자기 생계 수단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비참하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장면에 대해서도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을 이탈된 사람들, 그런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돼 있고 기술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소수의 그런 것들이 소유돼 있고 배타적으로 자각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모두의 것으로 한다면, 모두의 소유로 한다면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그렇게 한 그 능력 있는 가장이 전 가족을 부양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내지는 생산적 노동에 그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거기서 그 산출된 물산으로 모든 사람을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활동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 활동에만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놀기만 한다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사랑과 헌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과 투쟁,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기고 제압할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제 승리자의 소수의 반열에 낄 것인가가 이제 그 권장되는 그 미덕이고 또 실력이고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마치 그 가족의 그 윤리가 사랑과 헌신인 것처럼 그때도 사람들이 어떤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과 뭐 그런 것들이 그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산수단이 소수의 손이 아니고 전 인민족 소유로 된 것을 우리가 말하기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 사회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전 인민족 소유가 돼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어떤 비극적인 삶, 비참한 생활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거에 유일한 출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그 북한, 조선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은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 어딘가요? 이제 평안북도, 어제 함경도 쪽인가 거기에서 상당 정도의 홍수 피해가 났는데 그때 2000여 채인가 그렇게 산림지 파괴가 됐다고 해요. 그때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전투 그쪽 복구하는 데에 호소를 했죠. 다 하루 만에 30만 명 정도가 탄원을 참가하겠다고 탄원을 하고 그 중에 13,000명 정도가 이제 정예 요원으로 파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연말까지 모두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원래는 뭐 일정 기간까지 마치기로 했었던 것을 전체 합의에 의해서 다수 조절을 하면서 전 인민들 어떤 그 힘든 조건에 있는 인민들의 삶을 좀 해결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어떤 나라의 힘을 몰아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야말로 그 어떤 공동체적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로나도 거의 뭐 발생이 안 됐잖아요. 발생이 한 명도 안 된 것으로 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렇게 뭐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모든 개인적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뭐 활동의 제한도 가능하고 또 그쪽이 설령 그 뭐 제한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 같은 것이 가능하니까 사회 전체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이런 원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그런 삶의 원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주의 사회라고 하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제 집단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집단주의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조건에서는 평생 고민거리가 집장만 하는 거. 그것도 여간 비싼 말이죠. 서울에 한 20억씩 그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슬픈 바람입니다.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주택, 의료 어떻게 좀 병 안 들고 좀 살아올 수 있을까? 암이라도 한번 걸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의료, 교육, 기본적 생존 조건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보장된다는 거죠. 물론 수준의 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합의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존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의 고상한 도덕적 삶이 사회적 차원에서 권장되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평가 좀 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재벌들의 사내유고 금액이 1000조 가까이 된다 그러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태외에서 비자금 이제 스위스 비밀 계좌인가 뭔가 거기 같은 경우에 3, 4위 정도에 된대요. 저희가 이제 맡겨놓은 비자금 금액이 규모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노동자 열심히 일해갖고 생긴 그런 이잉여들이 오로지 자본가 계급의 재산을 불리거나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일러주는 쪽으로 재투자하는 쪽으로만 이제 그렇게 사용되거나 내지는 그들의 사치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데 반면에 생산 시절에 전 인민적 소유로 된 그런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잉여나 이런 남는 돈들이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의 농민들이 좀 노동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의 정도를 높이고 육체 노동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그런 돈을 쓰게 된다는 거,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적어지게 되니까 여가 생활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새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얼마 전에 김용균 노동자 젊은 청년 있었죠. 그분이 이제 석탄 컨베이어 벨트 돌리다가 몸이 분리돼서 그렇게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똑같은 자꾸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기업에서 부담하는 돈이 기껏 400몇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그렇게 해봤자 돈도 모든 게 돈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생산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고쳐요. 계속 죽어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참 얼마나 비정한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 먹고 사는 수단이 소수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사회하고 이것이 전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상당히 힘든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5년간에 그 301조를 쓰기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은 거의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5년간 301조 쓴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경항모를 건조하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F-35A라고 하는 건 스텔스 전폭기를 40대 구매로 했던 것을 40대를 또 늘렸대. 이게 80대를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또 그에 한국형 아이언돔이니 뭐니 그래갖고 이제 외부 날라오는 그러한 미사일들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냐? 이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포롱남바에 의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에 우리나라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인민들이 내 세금을 써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무기들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식의 황당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난번에도 최만수 소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다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결국은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재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들어가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들 말로는 기업비 커야 노동자들 많이 고용한다고 얘기한다만 어쨌거나 그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기를 2025년까지 이런 뉴딜, 그린 뉴딜 같은 걸로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160조를 투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게 10대 대표 산업을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데이터댐,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다 이렇게 10개를 만들어냈는데 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 속이기 위한 의도가 대단히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원을 하죠. SDS 분식회계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탈세, 국민연금 6천억 원을 착복한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자금으로 매수한 그렇게 해서 수감되어 있는 이재용을 석방시키기도 하고 12번 이상을 만나죠. 그렇게 하면서 반도체 중에서 기업뿐만이 아니고 저 스마트 다른 영역 쪽으로 이제 새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때에 수백조 단위의 지원을 해주고 약속을 했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편을 봐주게 됩니다. 사업장 내 쟁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었죠. 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위기에 처한 우리 일반 인민들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따져보면 일차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한테 나눠준 우리 인민들한테 나눠준 돈이 15조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2차는 선별 지원으로 해서 7조 원 중반 정도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 2차를 다 포함해봤자 대략 지원 금액이 한 22 내지 25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150 내지 2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옹호 관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대차 3법 중 2가지만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벌써 서울의 전세금만 2억 5천이 올랐대요. 전세금. 2억 5천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취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2억 5천이라는데 상상이나 되나요? 자, 상상이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 부채가 급증해서 400조, 공기업 부채가 100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 부채질은 이런 데서 정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를 위한, 이 밑에 기층 민중을 위한 그러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나라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삼성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독점 재벌, 그리고 F-35 그 전투기 도입 내지는 그 뭐 경항모 건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 어떤 제국주의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경찰, 군대, 그런 폭력기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행정, 사법, 검찰 같은 그런 공무원 관료를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이러한 국가가 과연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계급으로부터 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상반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나름의 독자적인 그러한 위치를 가진 계급 초월적인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얼마 전만 해도 그럴 줄 알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면서 보통 사람들 전체 이익을 조율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강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억누르는 그런 정의로운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국가야말로 그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을 내지는 노동하는 인민들을 지배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막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런 폭력기구뿐만이 아니고 문화, 정치, 종교, 철학, 언론 거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여러 번 그렇게 뭐 세성토록 이치를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정리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당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나오는 것은 세계 철학사에서 나온 것을 한번 인용을 해본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철학사 3권 157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외관상의 투쟁은 노동자 계급을 그들의 기묘한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계급투쟁으로부터 떼어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는 미세한 것이고 그것들은 국가기관에 포함된 수많은 지위를 손에 넣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양 정당이 독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그 세계 철학사 상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얼마 전 미통당, 지금은 국민의힘당이죠.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사이를 그대로 대입해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 왜 이제 뺀다 그 나물의 그 바입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가? 여기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당이 됐든 제도권 정당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예속 현실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한미동맹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도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미행정협정, 소파가 얼마나 굴욕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아, 예. 그리고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극소수 독점 자본들의 세력을 그런 이익을 극단적으로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작업장 내에서 파업을 해서 발생되는 그 기업의 손해를
노동자들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었어요. 더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어느 누구도 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노골적으로 그러고, 요즘 들은 민주당은 더 노골적으로 그렇죠. 뭐 한때는 뭐 평화니 공존이니 그랬었지만은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비핵화를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주장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에 대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 동참해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빌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었죠. 그들은 절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분골쇄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를 바 있나요?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그리고 또 사회주의적 전망에 대해서 어느 누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적 전망을 담고 있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죠.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복지적인 대책들, 어떤 궁지에 처한 인민들의 삶을 이제 보살피고자 하는 이러저러한 내용,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아주 공적인 성격을 띠거나 중요한 산업들은 국유화 정도는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죠. 다들 빨갱이라고 해싸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국민의힘과 정확히 같은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를 다투는 도토리 같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고통받는가? 그게 우리 식민지니까 고통받는 거잖아요. 워낙에 많이 뺏기니까. 매년 10조씩 뺏겨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날 삼성 같은 그런 놈들만 편들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쟁의권, 파업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정하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나머지 사소한 지역들만 건드린다 이거예요. 도대체가 2만 원씩 통신비 2만 원 주고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해서 그게. 그리고 뭐 매달 잠깐 한 가구에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이 엄청 생색을 낸다고 하는 건 얼마나 지역적이고 미봉책입니까, 그게. 근데 지역만 건드리다 보니까 조삼모사식의 기만만 하고 금방 이제 그 정체가 뽀록 나는 역견 연출만 해대고 이벤트만 거듭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3년 이상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봐온 부분들이죠. 근데 참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 한때는 진보를 자임했으나 지금은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갖고 유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사실은요. 맨날 얘기하는 것이 미통당, 구미통당 욕만 하고, 검찰, 개신교, 언론 등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정작 민주당이 이러한, 반인민적, 반민족적, 민족 적대적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 비극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 양당제를 넘어서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체제에 대한 정치 상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차단돼 있죠, 그것이. 그런 얘기 하면은 빨갱이라고 늘 규정이 그렇게 이제 규정돼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 뼈에 각인된 공포의 기억이 있어요. 왜냐, 한 수백만이 죽었거든요. 또 감옥도 많이 가고 국가보훈법에 족쇄도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해방 전후 해가지고 100여만 명이 사실은 죽었어요. 골로 가가지고.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보훈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것이 담고 있는 공포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정신병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저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단히 그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 쌍생아 같은 거예요. 쌍생아. 자본주의의 적자가 사실 사회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논리적 귀결이 그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중요한 생산 수단들이 소수의 손에 이게 장악돼 있다. 그러나 그 생산 행위는 모두 사회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자본가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행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든 생산 행위가 사회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왜냐?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서 그들이 기업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기업을 운영하고 그런 불구하고 지 성과를 혼자 다 갖고 가. 그러면서 점점 더 해고를 시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노동 배제적으로 생산력이 발달돼 나가면서 사람들 고용도 못 시키게 되고 그래서 굶어 죽고 가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생산수단이 소수의 손에 장악됐다고 한다면은 모두의 소유로 하자.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당연한 거래요. 근데 그것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구조 계속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계속 갈 수 있는가? 그 페북에 있는 한솔 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 국민의 50%가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1.7%밖에 안 된대요. 자, 모든 이유는 판매함으로써만 창출이 되죠. 근데 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고용된 사람들의 이제 임금을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더 점점 높아지는 생산력이 향상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 배제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인공지능, 자동화. 점점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금을 줄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윤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난 어렵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죠. 사실은 더 이상 파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한다, 물산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파먹는 거거든요. 맑은 물, 기름진 토지, 그리고 밑에 맺힌 자연 자원,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계속 오염시키고 파먹으면서 이제 하는 것이 물건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더 이상 파먹을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산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단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전체 합의와 계획화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들 돈 벌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생산을 해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놓고 우리는 무정부적 생산이라고 하죠. 월급 없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가 오마이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꾸 이제 사람을 잘라내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그런 노동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는 이런 세상에서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재앙이죠, 재앙. 죽음이죠, 죽음. 취직자가 점점 없어져요.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런 데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태동했던 시기에는 양의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랬었죠.
이제 뭐, 돈 되는 약물을 생산해야 되니까 지금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이런 것이 비극인데 만약에 이게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죠. 왜냐?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조금만 일하면 되니까 노동시간은 좀 짧아지게 될 것이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적어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아지거나 노동 행위가 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체제에서는 불행이고 재앙의 원천이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똑같은 코로나가 이쪽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재앙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되거나 사소해지거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과 노동 배제적으로 산업이 굴러가는 이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스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본주의 핵심적인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위의 사적 성격 사이의 화해 불가의 모순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생산 행위는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협조적 분업에 의해서 자본도 모든 사람이 이제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 놓은 공적 자금, 세금도 일종 공적 자금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투입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과는 개인적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니만큼 소유도 사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형태가 뭐냐? 전 인민에 의한 소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착취하고 피착취하는 그런 계급 갈등에 분열된 사회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던 한 가장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족적 원리, 공동체적 원리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물적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비정하고 잔혹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 우애 관계, 공동체적 관계로 전변될 수 있지 않을까. 저주로 된 생산력의 발달이 그런 쪽에서는 인민들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는 지금까지의 인류가 경험으로 발견해낸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형태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성장은 실은 자연에 대한 착취죠.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닫혀 있다는 거죠. 무한정 그렇게 파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고 닫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정부적으로 막 그걸 파먹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합의에 의해서 아껴가면서 인류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 생활의 풍부함을 이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주의는 인류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출구이자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쉽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가진 자들이 한 사회의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경제력만 가진 것이 아니고 폭력도 가고 있어요. 경찰과 군대도 그들의 소유고
법률도 그들의 소유고, 상식도 그들의 소유고, 그 모든 철학, 상식, 정치, 종교, 모든 것들이 그들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것을 스스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일한 방법은 비타협정 계급 투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는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망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중반에 소련과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가 망했죠. 내부에 누적된 모순, 어떤 관료주의적 모순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적대적인 공작이 대단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균열,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유도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방심한 바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지 못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누적된 모순과 외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양체제 간의 어떤 굉장히 심한 군비 경쟁의 하중이 이겨내지 못하고 몰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됐죠. 근데 듣는 바에 의하면은 푸틴이 이제 집권하고 나가지고 생산 수단의 한 80%를 다시 국유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사회주의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거, 몇몇 사람들의 소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인민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몇 나라들이 이제 중국, 베트남이 있죠.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핵심적인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로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공산당, 내지는 어쨌든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질서에 개기기 시작한 나라들이 진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압도적 일극 제국주의한테 지배의 그거로부터 좀 이탈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국주의 내부의 모순이 점점 심하게 격화돼 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로 이제 자본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이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서 계급 갈등이 대단히 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자본 자유화 그리고 노동력 자유화를 추구를 하게 되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쌍둥이 적자도 많이 심하게 돼 있고, 결정적으로 달러 체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렇게 많이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또 석유 결제 자금으로서 페트로달러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대신하는 그런 흐름도 강하고, 유로달러도 새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일극 지배 능력이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어떻게 놓고 본다면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대단히 기둥과도 같은 것인데, 그들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낭보죠. 전 세계의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세력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데 반해서 유라시아 세력, 말이죠. 러시아, 중국,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다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그러한 옛날의 나토 국가들도 미국의 일극적인 지배를 거부하고 어떤 중국과의 그 협조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명백히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대중적으로 발생이 되죠. 월가 뭐 1%에 대한 90%의 반란 같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은 트럼프하고 이제 그 민주당 후보 있었나요? 그쪽 같은 경우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칭 뭐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랬었어요. 샌더슨인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한반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불평등 정도도 가장 심하고,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출구 없이 봉쇄되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그 계급 모순으로 인한 뭐 그 불평등, 착취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속국으로 있음으로 인한 고통도 대단히 심하잖아요. 그 계속 그 군사무기를 사줘야 되고 계속 미군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동원돼야만 되는 그런 처지라 이겁니다. 사드도 그랬었고 경항모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어떤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동원될 만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독자적인 그러한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그 어떤 그 진보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대한 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이 세계 자본주의 약한 고리가 돼서 변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그 이쪽 그 우리 반도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의 힘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쪽에 고유한 어떤 엘리트, 자기 실력과 기반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쪽에 미국의 국내 파트너도 있었지만은 미국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하고 창조한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뭐 일장기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로 성조기가 개행된 것과 그 사실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 조미 대결이 75년 정도 계속 진행돼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외적 규정력, 균열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보안법도 정부받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그 물리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균열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났을 때에 그 자기 계급적 전망을 찾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던 노동계급들이 어떤 그 반공 의식을 벗어나서 자기의 계급적 전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불평등과 여러 가지 부당한 사회적 대우에 고통받아온 인민들이 그들의 어떤 그 진보적인 그 요구를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상당한 급격한 어떤 변혁의 요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위기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원인인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렇게 쭉 얘기를 풀어나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으로 발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